기장님, 무슨 짓입니까? 부기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간을 계속 꺾었습니다. 남쪽으로 고려항공 152편, 즉시 항로 복귀하라. 이는 최후 경고다. 북한 관제탑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비행기 안 153명의 승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중 3명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제 동생, 제 약혼녀. 10초 준다. 10, 9, 8. 북한 전투기 조종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발포 명령. 7, 6, 5. 제 손이 조종간을 꽉 잡았습니다. 4, 3, 2, 1.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지금부터 그 30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새벽 5시 평양의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비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28. 고려항공 기장 제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금색 견장 3줄. 고려항공 역사상 최연소 기장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당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으니까요. 거울 옆 액자에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아버지. 제가 12살 때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일바치산 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했고 공군을 거쳐 최연소 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의 은혜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의 특권이었습니다. 해외 비행 수당으로 받는 달러, 70평 아파트, 특별 배급.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려항공 직원들이 분주했고 벽면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부기장 이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오늘 비행 계획입니다. 투폴레프 154, 평양 출발 오전 9시, 승객 147명입니다. 저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비 기록, 이번 엔진 오일 압력 불안정. 관찰 요망. 이 정비 기록은 뭡니까? 별 문제 아닙니다. 정비 반장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 불안정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반장이 괜찮다고 했고 당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따라야 했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북한에서 조종사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투폴레프 154가 주기장에 서 있었습니다. 1984년 제작, 40년 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수리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자주적 기술이니까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들이 빼곡했습니다. 디지털 화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제가 하늘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철수와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승객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147명. 당 간부들, 무역 상인들, 유학생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비행기가 깨어났습니다. 평양 관제탑, 고려항공 152편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고려항공 152편 이륙허가. 활주로 33. 비행기를 활주로로 몰았습니다. 34번째 베이징 비행. 하지만 매번 긴장됐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 출력 100%.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100노트, 140노트, 160노트. 로테이트.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모든 것이 발 아래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눈부신 햇살이 조종석을 채웠습니다. 좋은 비행이 되겠습니다.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늘에는 국경도 정치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단다. 비행기는 황해를 향해 날았습니다. 베이징까지 2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주기장으로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공항이 보였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순환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 수십 대의 비행기들, 그중 옆 주기장의 비행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동체에 빨간색과 파란색 문양, 꼬리날개의 태극마크, 대한항공, 보잉 787,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동체, 우아한 곡선, 우리 투폴레프 154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었습니다. 멋있네요. 이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 다르지? 즉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저들은 미제의 원조를 받잖아. 우리는 자주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합리화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 규모가 크니까 또 합리화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6시인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었고 건물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발전했지? 같은 사회주의인데. 물이 뜨겁게 나왔습니다. 수압도 좋았습니다. 평양집에서는 가끔 물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는데. 아니야. 위험한 생각이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중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고속철도, 우주정거장.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막이 보였습니다. KBS 뉴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얼른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서울거리가 나왔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행렬 걷는 사람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5초만 봤습니다. 딱 5초. 황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위험해. 이건 위험한 짓이야.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배 기장 김성호. 베이징 호텔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부기장이 보위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후 김성호 선배는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지방 전출이었지만 소문으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 봤다고. 나는 뉴스였어. 5초밖에.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환한 불빛, 웃는 사람들. 아니야. 저건 선전이야. 나만은 지옥이라고 배웠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은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동료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위부 수행원이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국 뉴스를 봤다는 걸 모릅니다. 아무도 제 머릿속 생각을 모릅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양은 지금쯤 어둠에 잠겼겠죠?
전력난으로 가로등도 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이야. 또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87, 서울의 환한 거리, 웃는 사람들, 그리고 평양의 어두운 밤. 왜지? 왜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위험해.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의문이라는 작은 씨앗이 다음 날 아침 복귀 비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또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낡은 투폴레프 154, 페인트가 벗겨진 동체, 삐걱거리는 좌석,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아날로그 계기판들. 이전까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주적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았어. 위험해. 엔진을 켰습니다. 이번 엔진의 오일 압력이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기장님, 이번 엔진 오일 압력이... 알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불과 몇백 킬로미터. 저 너머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양에 착륙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순환공항. 베이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0평 아파트. 특권층의 집.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은 환했는데, 서울도 환했는데,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문.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균열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커질 뿐입니다. 그날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비행하고 집에 돌아오고 가족을 만나고.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아침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서면 예전처럼 경례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지? 그 답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비행 브리핑실에서였습니다. 김성호 기장 소식 들었습니까? 동료 조종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2년 전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사라진 그 선배. 무슨 소식이요? 관리소로 갔답니다. 확실하다고.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가족은요? 처음엔 혼자 끌려갔는데 3개월 후 처자식도 따라갔다더군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처자식까지. 8살, 5살 아이들까지. 한국 드라마 한 편 봤다고. 호텔 방에서 혼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요.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봤는데. 한국 뉴스를. 5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누가 봤다면, 만약 신고했다면 비행 내내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서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살, 5살.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니, 김성호 선배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드라마를 봤다는 것? 그게 죄입니까? 위험한 생각이야. 그만 생각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월 20일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훈아, 미란이 일 때문에 집에 와야겠다. 동생 미란, 25살, 평양 백화점 안내원이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미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 간부가 미란이를 부른대. 저녁 식사 자리에.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당 간부의 저녁 식사 초대.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하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반당적이라고.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느껴졌습니다. 그 새끼가 누군데? 말 조심해. 어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도청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훈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일바치산 후손이면 뭡니까? 최연소 기장이면 뭡니까? 제 동생 하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계속 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조국이냐? 11월 28일 베이징 비행 중이었습니다. 순항고도 1만 미터.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장님, 이번 엔진. 이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이번 엔진 오일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치솟고 엔진 화재 가능성. 제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엔진 연료 차단. 소화기 작동. 엔진이 꺼졌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1번과 3번 엔진으로 비상 절차.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베이징 관제탑, 고려항공 152편, 엔진 하나 정지, 비상 착륙 요청. 고려항공 152편, 비상 착륙 허가, 우선 착륙 부여. 2개 엔진으로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8,000m, 6,000m, 4,000m. 활주로 보입니다. 땀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2,000m, 1,000m, 500m.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든.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강하게.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멈췄습니다. 기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종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정비팀이 왔습니다.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오일 펌프 완전 고장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엔진 화재였습니다. 평양에서 정비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정상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정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6개월 전부터. 그동안 몇 번이나 이 비행기를 몰았습니까? 100명, 200명을 태우고 알면서도 정상이라고 보고한 겁니다. 부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호텔 방에서 저는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147명이 죽을 뻔했어. 나도 죽을 뻔했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구에게? 정비반장? 당간부? 체제? 머리가 복잡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리고 들어온 건 소현이었습니다. 약혼녀 박소현.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이번 베이징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지훈 오빠. 들었어요. 엔진 고장. 소현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사히 착륙했잖아.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현이 울었습니다. 오빠, 나 못 참겠어. 더 이상. 무슨 소리야? 소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예술단에서 우리 몇 명을, 당 간부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의 어두운 뒷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언제부터? 작년부터.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하면 가족이. 소현이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도 지킬 수 없었고 약혼녀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기장이면 뭡니까? 최연소 기장이면 뭡니까?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베이징 야경을 봤습니다. 환한 불빛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사는 방식이 맞나? 김성호 선배의 가족, 제 동생 미란, 약혼녀 소현, 오늘 비행기에 탔던 147명의 승객, 모두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체제가 만든 위험 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탈출을, 정확히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균열은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 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2월의 평양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2024년 1월 12일 베이징 호텔. 새벽 2시였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동생의 눈물, 소현의 떨림, 엔진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베이징은 새벽에도 불빛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을 피하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중국 드라마, 예능, 뉴스, 그리고 다큐멘터리 채널. 화면에 한글 자막이 보였습니다. 탈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의 증언.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꺼야 했습니다. 당장. 지금.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깊은 주름. 제 이름은 신동혁입니다. 저는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수용소에서? 제 어머니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았습니다. 남자가 등을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등 전체에. 7살 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저는 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제 눈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식사는 옥수수 100g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쥐를. 제가 본 아이들 중 절반은 10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딸은 8살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여성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배고파였어요.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12만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범 본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연좌제로 김성호 선배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8살, 5살. 지금 그곳에 있다면? 옥수수 100g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30분 내내 봤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했습니다. 계속 토했습니다. 뱃속이 비어도 계속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게 내 나라야?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조국이, 충성을 맹세하던 당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이런 곳이라는 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하늘에는 국경이 없단다. 그게 유언이었을까요? 탈출하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만 봤습니다. 오전 9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보이부 수행원의 눈을 피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잠깐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을 보고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길모퉁이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봤습니다. 빵이 있었습니다. 반만 먹은 샌드위치, 한 인분 만두, 버려진 음식들. 평양에선 누군가 이걸 주워 먹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당연히 비판해야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북한이었다면 저 사람은 지금쯤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졌을 겁니다. 서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열대에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정치의 문제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를 위하여. 이런 제목의 책들이 그냥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런 책은 존재 자체가 금지됐을 겁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중국도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보다는 생각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말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고려항공 기장 제복을 입은 제 모습. 28, 최연소 기장. 당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난 공범이었어. 체제의 공범.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에는 당 간부들이 탔습니다. 억압하는 자들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자들이. 저는 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난 도구였어. 체제의 도구. 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맨몸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어.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파랬습니다. 저 너머 남쪽으로 몇백 킬로미터 한국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복귀 비행 날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철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이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베이징이 작아졌습니다. 1만 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황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종간을 왼쪽으로 꺾으면,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서울까지는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손이 조종간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금 가면.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소현이. 만약 제가 탈출하면 가족은 모두 수용소로 갔습니다. 연좌제. 손을 떼었습니다. 못 가. 혼자는 못 가. 하지만 씨앗은 완전히 싹 텄습니다. 탈출. 단어가 아니라 계획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착륙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유. 단어 하나. 하지만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월의 평양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 계획해야 했습니다. 1월 20일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가족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고. 저녁 6시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동생 미란, 약혼녀 소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크게, 혹시 모를 도청을 막으려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요즘 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모르겠니?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멍하니 있는 것, 아버지 사진 보며 우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어머니, 난 62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항일바 치산의 며느리로, 공군 조종사의 아내로, 체제에 충성하며.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숙청당했어. 상부 명령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1997년 내가 12살 때 아버지가 난 27년간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종사가 될 수 있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62세 여인의 눈물. 하지만 이젠 죽기 전에 자유로운 하늘을 보고 싶구나. 내 아버지가 꿈꿨던 그 자유를. 미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못 견디겠어. 그 당 간부가 계속 압박해. 박성철, 상업성 부국장. 이번 주 토요일까지 호텔에서 만나지 않으면 가족 전체를 반당분자로 신고한대. 소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예술단에서 작년부터 당 간부들 접대가. 다음 달 베이징 공연 때도 특별 손님 접대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 다 한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하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오빠는 조종사잖아. 비행기를.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가 더 컸습니다. 비행기에 승객이 150명이야. 그들은 어떡하고? 북한 전투기가 쫓아올 거야. 격추당하면 모두 죽어. 그럼 어떡해? 우리 이대로 살아?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나 토요일이면 그 개새끼 침대에 누워야 해. 25살짜리가. 그게 싫어서 목 매달고 싶어. 차라리 비행기에서 죽는 게 나아. 어머니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친 짓이야. 불가능해. 소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브로커 연락처 알아냈어. 중국 통해서 가는 거. 동료 무용수 언니가 알려줬어. 그것도 위험해. 중국에서 잡히면 강제 송환이야. 그럼 우린 어떡해? 소현이 울었습니다. 오빠, 난 더럽혀지고 있어. 매주 이대로 살 바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브로커는 안 돼. 네 애미가 두만강을 건너. 62세 심장병 환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이 잡으면 끝이야. 우리 넷 다 끌려와.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수용소. 지훈아.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면? 어머니, 그게 무슨. 넌 조종사야. 하지만 승객 명단은 당일까지 몰라. 우리가 탄다는 것도 모를 거야. 해외 비행표를 어떻게 구해요?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 이미 알아봤어. 백화점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길 수 있대. 대성무역회사. 중국 출장 많이 보내는 곳. 뇌물 주면 자리 만들어준대. 뇌물이 얼마나? 3,000달러. 제가 10년간 모은 돈이 5,000달러였습니다. 해외 비행 수당을 모두 저금한 돈. 그리고 직장 옮기는데 2주 걸려. 당 심사받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첫 출장 나가는데 또 2주. 한 달이네. 빠르면 2월 중순.
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술단 공연으로 갈 수 있어. 2월 베이징 공연이 이미 확정됐어. 출연자 30명. 나도 포함됐어. 날짜는 아직 확정 안 났는데 보통 중순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난 병원 진단서를 만들 수 있을 게다. 심장병으로 베이징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진단서를 어떻게 해? 내 아버지 전후 중에 군의관 출신이 있어. 리명철. 지금 평양인민병원 내과 부장이야.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뇌물은요? 5,000달러 정도 필요할 거야. 진단서만이 아니라 여행 허가서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8,000달러.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다른 무기가 있어. 뭔데요? 항일바치산 후손이라는 거. 특권층 대우. 해외 치료는 당에서 배려해주는 항목이야. 맞았습니다. 항일바치산 가족은 특별 의료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시간 걸리지. 최소 3주는 모두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월 말에 시작하면 2월 중순에 모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런데 미란이 말했습니다. 오빠, 어차피 나 토요일이면 끝이야. 3일 남았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다음 주 베이징 공연 가면 또 당해. 세 사람 모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제가 한국 뉴스 본 게 신고될지 몰랐습니다. 일단 알아나 봅시다. 정말 가능한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산했습니다. 평양에서 인천까지 직선거리 200km, 투폴레프 254의 순항속도는 시속 850km, 30분이면 도착. 하지만 북한 영공을 벗어나는데 15분. 그 사이에 전투기가 출격하면 북한 MiG-29의 최대 속도 시속 2400km. 하지만 출격 준비에 최소 5분. 공군 기지에서 황해상공까지 10분. 계산하면 아슬아슬하지만 가능했습니다. 1월 25일 미란이 움직였습니다. 백화점 지배인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족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무역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됐어. 인사 담당이 돈 받고 자리 만들어준대. 3,000달러. 언제부터? 2월 1일자로 발령. 그리고 첫 출장은 2월 15일 베이징이래. 2월 15일. 1월 27일 어머니는 리명철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전후. 됐다. 진단서 만들어준대. 5,000달러. 언제 나와요? 2월 5일까지. 그리고 당 여행 허가는 2월 12일까지 나온대. 비행 날짜는 내가 2월 15일로 지정했어. 리 의사가 담당 당 간부한테 압력 넣어주기로 했어. 1월 30일 소현이 전화했습니다. 오빠, 공연 날짜 확정됐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2월 15일. 아침 비행기로 가서 저녁 공연. 2월 15일. 3명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2월 1일 미란이 대성무역회사에 출근했습니다. 3,000달러는 제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10년치 저금의 절반 이상. 미란이 봉투에 담아 인사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2월 15일 베이징 출장 명단에 제 이름 넣어주세요. 알았네. 그런데 자네 보이부 신원조사는? 저희 오빠가 고려항공 기장입니다. 항일바치산 후손이고요. 아, 그래? 그럼 문제 없겠군. 신원조사가 통과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2월 5일 어머니의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심장 판막 이상. 베이징 푸아이 병원 전문 치료 필요. 5,000달러는 집 금고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상금. 리명철 의사가 진단서와 함께 추천서도 써줬습니다. 이 환자는 항일투사 후손으로 당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월 12일 여행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김순희 동무 베이징 치료 목적 출국 허가. 2월 15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2월 10일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미란의 출장 명령서 2월 15일 베이징 대성무역회사 직원 5명. 소현의 공연 허가서 2월 15일 베이징 만수대 예술단 30명. 어머니의 치료 허가서 2월 15일 베이징 푸아이 병원. 그리고 제 비행 스케줄 고려항공 152편 2월 15일 오전 9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오빠,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석은? 미란이 무역회사 출장 명단을 봤습니다. 우리 팀은 43번부터 47번, 나는 45번, 소현이 좌석은 62번, 어머니의 자리는 38번. 세 구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감시도 있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해? 각자 따로 들어가. 난 오전 6시 30분 무역회사 팀이랑, 나는 7시 예술단이랑, 난 7시 30분 의사랑. 절대 서로 쳐다보지 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 이륙하고 30분 후 오빠가 방송할 때까지 모르는 척할게.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무서웠습니다. 오빠, 부기장은? 이철수. 그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압해야 해. 어떻게? 조종관을 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면 철수 형은 당황할 거야. 그 순간 무전기를 빼앗고 움직이지 못하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철수에겐 아내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그의 가족은 모두 끌려갔습니다. 미안해, 철수 형. 하지만 저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미란이 물었습니다. 격추당하면 우리 넷 다 죽어. 빠르게. 잡히면? 공개 처형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상관없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그 개새끼 만나느니 차라리 죽겠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더럽혀지며 사느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인생 덧없다. 여기서 계속 사느니 자유롭게 3일 사는 게 나을 게야. 세 사람 모두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갑시다. 2월 15일. 그날 밤 제 통장에는 0원이 남았습니다. 10년치 저금을 모두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월 14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다시는 못 먹겠지. 북한 음식. 미란이 울면서 먹었습니다. 한술 뜨고 울고 또 한술 뜨고 울고. 소현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 김치찌개. 어릴 적부터 먹었던 이 맛. 내일이면 영원히 안녕이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만약 안 되면 후회 없다. 어머니, 난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성공할 거예요. 꼭.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성공 확률 50%도 안 됐습니다. 전투기가 조금만 빨리 오면 끝이었습니다. 부기장이 저항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봐. 하지만 모르는 척.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 만나자. 살아서. 포옹했습니다. 4명 모두. 어쩌면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르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격려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선 안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그 자유를 향해 갑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도 제복을 입었습니다. 고려항공 기장 제복. 10년간 입었던 이 제복. 자랑스러웠던 이 제복. 내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어디 있을까? 인천공항? 자유로운 땅? 아니면 황해 바닷속? 차가운 물밑? 아니면 평양 보이부 지하실? 고문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후회는 없을 거라는 것.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평양에서 2024년 2월 15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의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8배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각오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셔츠, 넥타이, 재킷, 견장, 모자. 10년간 입었던 이 제복. 자랑스러웠던 이 제복.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서류 가방, 비행 매뉴얼, 신분증,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 사진. 액자에서 꺼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가시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오빠. 응. 나 떨려.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그래도 후회 없어. 나도. 살아서 보자. 살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5시 전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장님, 오늘도 베이징이시죠? 예. 좋은 비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10년간 살았던 아파트, 70평, 특권층의 집,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평양을 지나갔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어둠 속에 잠긴 도시, 다시는 못 보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할 땅이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이철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좋습니다. 맑음, 시정 20km. 좋군요. 비행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승객 153명입니다. 153명. 예정보다 6명 많았습니다. 누가 추가됐습니까? 긴급 탑승객들입니다. 치료 목적 1명, 무역 출장 3명, 예술단 2명. 심장이 뛰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훑었습니다. 38번 김순희, 62세, 치료 목적. 45번 최미란, 25세, 대성무역회사. 62번 박소현, 26세, 만수대 예술단. 제 가족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늘 비행, 특별한 점 있습니까? 보이부 요원이 5명 탑승합니다. 예술단 감시 때문에 5명.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투폴레프 154가 주기장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기체, 페인트 벗겨진 동체,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공간, 아날로그 계기판들. 앉았습니다.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150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무거웠습니다. 이철수가 올라왔습니다.
비행 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예.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연료, 유압, 전기, 엔진. 이번 엔진 오일 압력이 여전히 낮았습니다. 이번 엔진 정상 범위지만 약간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벽 6시 30분, 승객 탑승이 시작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조종석에서 탑승구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무역회사 팀이었습니다. 남자 넷, 여자 하나. 제 동생 미란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상사들과 함께.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미란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새벽 7시 두 번째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30명, 감독관 2명. 소연이 보였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제 약혼녀였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동료 무용수들과 이야기하는 척하며 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7시 30분, 노인 1명, 의사 1명, 보이부 요원 1명. 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기였지만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3명 모두 탔습니다. 제 가족이 이 비행기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당 간부들, 유학생들, 상인들. 153명 전원. 오전 8시 30분. 기장님, 탑승 완료했습니다. 승무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문 닫습니다. 쿵. 기내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엔진 시동 걸겠습니다. 예.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1번 엔진 정상. 2번 엔진 정상. 오일 압력 약간 낮음. 3번 엔진 정상. 평양 관제탑. 고려항공 152편 푸시백 요청합니다. 고려항공 152편 푸시백 허가. 비행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주기장을 벗어났습니다. 유도로를 따라 천천히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에 15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이 비행기를 남쪽으로 돌릴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평양 관제탑, 고려항공 152편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고려항공 152편 이륙 허가. 활주로 33. 이륙 허가 확인. 활주로 끝으로 향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앞에 길게 뻗은 회색 활주로.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이철수와 함께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기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 출력 100%. 브레이크를 놓았습니다. 비행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100노트, 120노트, 140노트, 160노트. 로테이트.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1만 미터까지.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좋은 비행이 되겠습니다.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분. 25분 후, 오전 9시 30분.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25분. 자유까지 25분. 혹은 죽음까지 25분. 비행기는 황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평범한 비행처럼. 하지만 조종석 안,
제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5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25분 후 그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오전 9시 10분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고도 1만 미터, 속도 시속 850km,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일반적인 항로. 창밖으로 황해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흰 구름,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조종석 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15분 남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을 닦았습니다.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9시 20분, 10분 남았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연료 충분, 엔진 정상, 유압 정상, 비행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위치 북위 38.5도, 평양과 베이징의 중간 지점. 여기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인천까지 15분. 심호흡을 했습니다. 9시 25분, 5분 남았습니다. 이철수 동무. 예, 기장님. 오늘 비행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착륙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철수 형. 정말 미안합니다. 9시 29분,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레이더 사각지대 진입 직전. 지금이었습니다. 손을 조종관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초, 20초, 10초, 9시 30분. 조종관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급격하게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장님, 무슨 짓입니까? 이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비행기가 180도 선회했습니다. 남쪽으로. 기내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왜 기울어져? 무슨 일이야? 이철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기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철수 형, 미안합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기장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철수가 자기 조종관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껏.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기장님. 예, 인천으로 갑니다. 미쳤습니까? 우리 가족이, 제 아내와 딸이. 이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이철수가 조종관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철수를 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안전벨트로 묶었습니다. 이철수가 울었습니다. 내 딸, 내 6살 딸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내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장 최지훈입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 뭐라고? 미친놈. 지금 제정신이야?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을 위해 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를 믿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굶어 죽는 아이들,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족들,
매일 감시와 통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15분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남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선택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을 멈췄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을 끊었습니다. 기내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8번 좌석. 보위부 요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반역자 새끼, 조종실 문을 열어. 승무원에게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요원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아들이 한 짓이요? 어머니는 침착했습니다. 제 아들은 영웅입니다. 뭐라고? 요원이 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옆 좌석의 의사가 요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환자는 심장병 환자요. 흥분하면 위험하오. 닥쳐. 당신도 공범이지. 하지만 의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옆자리 무역회사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최미란, 내 오빠가 조종사라며.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획이었어? 이 반역자 새끼. 과장이 미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 과장이 미란을 때리려 했습니다. 뒷좌석의 젊은 남자가 과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뭐야, 너. 저도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북한에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예술단 구역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단원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공황 상태였습니다. 감독관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모두 진정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소현아, 너 괜찮아? 소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무섭지 않아? 소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제 안 무서워. 저는 계속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뒤에서 두 개의 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북한 MiG-29 2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꺼뒀지만 수신은 되고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152편, 즉시 항로 복귀하라. 이는 최후 경고다. 북한 관제탑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 152편, 응답하라. 침묵. 전투기 출격. 격추 명령.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격추. 레이더를 봤습니다. 전투기가 10km 뒤에 있었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투폴레프 154의 한계, 시속 950km. 하지만 MiG-29는 시속 2400km.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NLL, 북방 한계선까지 50km. 5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려항공 152편, 여기는 전투기 편대장이다. 최후 경고다. 즉시 북쪽으로 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발포한다.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10초 준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기내 승객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스피커로 새어나가는 소리를. 7, 6, 5. 제 손이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4, 3, 2. 아버지, 제발. 1. 침묵. 그리고 발포할 수 없다. 민간 항공기다.
승객 150명이다.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 발포 불가능합니다. 민간인이 너무 많습니다.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강제 착륙시켜.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남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방 한계선까지 20km. 2분. 저는 한국 주파수로 무전기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는 고려항공 152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응답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목소리. 고려항공 152편? 확인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 위치와 의도를 밝히십시오. 저는 고려항공 기장 최지훈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승객 153명과 함께 인천공항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또 침묵. 더 긴 침묵.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측 내부 교신이 새어나왔습니다. 북한 여객기가 탈북이라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함정일 수도. 레이더 확인됩니다. 투폴레프 154, 남쪽으로 비행 중. 북한 전투기 2대 추격 중. 긴급 보고합니다. 대통령님께. 1분이 지났습니다. 아주 긴 1분.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려항공 152편 확인 질문입니다. 탑승 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객 153명, 승무원 6명, 조종사 2명입니다. 기종은 투폴레프 154입니다. 출발지는 평양순환공항입니다. 오전 9시 5분 이륙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위해 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승객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다른 목소리.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목소리. 최지훈 기장,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부입니다. 귀하의 탈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 전투기가 추격 중입니까?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예. MiG-29 2대 5km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15K 2대를 긴급 출격시킵니다. NLL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려항공 152편,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인천공항 관제탑과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 고려항공 152편, 여기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활주로를 비웠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대기 중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멈췄습니다. 북방 한계선 앞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2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F-15K.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 고려항공 152편, 여기는 한국 공군 호위 편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인천까지 모시겠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좌우에 붙었습니다. 보호하듯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공항, 환한 불빛, 자유의 땅. 고려항공 152편 활주로 33 착륙 허가. 착륙 허가 확인합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5,000m, 3,000m, 1,000m.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기내 방송을 켰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을 자유로운 땅으로 모셔왔습니다. 500m, 300m, 100m.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착륙. 역추진을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감속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저는 조종간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했다. 해냈어. 이철수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설치됐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며, 어떤 이는 멍하니, 어떤 이는 화를 내며 38번 좌석에서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버리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도 뛰어나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62번 좌석에서도 소연이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어머니와 미란에게 다가가 함께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활주로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조종석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내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53명의 승객이 이미 내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활주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오빠. 해냈어. 아들아. 네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활주로 한가운데서 전 세계 카메라가 저희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냈다. 우리 해냈어. 살았어. 우리 살았어. 자유야. 이게 자유야. 네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하늘은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단다.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착륙 1시간 후 인천공항 귀빈실. 저희 4명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따뜻한 차였습니다. 이게 꿈이 아닐까?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소현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오가는 비행기들. 평양 비행기랑 다르게 깨끗하네. 어머니, 이제 저것들도 탈 수 있어요. 그러게. 자유롭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 정장 차림. 최지훈 기장님? 예. 통일부 담당자 김성민입니다.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승객들 중 140명이 대한민국 체류를 선택했습니다. 140명. 153명 중 140명. 나머지 13명은 북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이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중립국을 거쳐 북한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입니다. 이철수가 떠올랐습니다. 부기장 이철수는 그분도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딸과 부인 때문이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 형,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장님과 가족분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생활 적응,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금 기장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창밖을 봤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방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살았어? 그래, 살았어.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나 예술단 동료들 생각나. 같이 온 애들. 다들 어떡하려나? 적응할 거야. 우리처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흙봉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양집 마당 흙이야. 출발 전날 몰래 담았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는 못 갈 땅이잖니. 4명 모두 그 흙봉지를 봤습니다. 고향 땅. 증오하면서도 그리운 땅. 3개월 후 하나원. 정착 교육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생 140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고려항공 152편 승객들이었습니다. 원장이 수료증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종사 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항공법, 현대항공기 시스템, 최소 6개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부 지원금은 나왔지만 얼마나 갈까? 한국말이 북한말과 달랐습니다. 억양도 단어도 작은 차이였지만 티가 났습니다. 탈북자시죠?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는 친절했습니다. 힘내세요. 어떤 이는 경계했습니다. 간첩 아니죠? 어떤 이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작은 아파트 30평. 4식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완벽하게 고쳐줬습니다. 북한이었으면 죽었을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오빠, 첫 월급 받았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50만 원.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현은 무용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쳤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웃으면서 춤춰. 북한에선 무서워하면서 췄는데 저는 조종사 재교육을 마쳤습니다. 대한항공 채용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다시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를 위해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인천공항. 저는 대한항공 부기장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잉 787 조종석. 투폴레프 154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디지털 화면, 최신 기술.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옆에는 한국인 기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부기장, 첫 비행이죠? 예, 기장님. 긴장되죠? 예. 기장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기장님의 따뜻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기는 실수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전해주는 곳이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뉴욕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1만 미터.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죠? 맞았어요. 가방 안쪽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납니다. 아버지도 함께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는 미국이 있었고 유럽이 있었고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든 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오늘 첫 비행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소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5월에 결혼식 하자. 약속했잖아. 그래. 하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
1년 전 베이징에서 봤던 그 빛. 이제 우리도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자유의 빛. 쉽지 않았습니다. 적응하는 게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평양집, 고향 친구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꿈꿀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자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탈북 1주년. 저희 4명은 인천공항 전망대에 갔습니다. 창밖으로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네. 빨리 갔어. 힘들었어. 그래도 살았어. 어머니가 가방에서 그 흙봉지를 꺼냈습니다. 1년 전 평양집에서 가져온 흙. 이거 어디 묻을까? 미란이 말했습니다. 여기 묻자. 인천공항 어딘가에. 우리가 자유를 찾은 곳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공항 밖 작은 화단에 흙을 묻었습니다. 평양아, 안녕. 언젠가 다시 만나자. 통일되면. 그때까지 잘 있어. 하늘을 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도 어딘가로 날아가겠죠? 자유롭게. 저희처럼.